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오늘은 3월 9일 꼭 대선 1년 되는 날입니다. 과정도 결과도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선거를 치르고 1년이 지난 오늘이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선 1년인 오늘 마침 여당은 새로운 친윤 지도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당정 관계는 지난 1년과는 확연히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주례 회동을 하듯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격주로 회동하는 안이 검토 중입니다. 당정이 하나 된 첫날 모습을 홍지연 기자가 시작합니다.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는 국립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첫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뒷받침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지도부의 임무는 내년 총선의 압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입니다. 우리가 기적같이 만들어낸 윤석열 정부 꼭 성공시키고 이를 위해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격주 정례 회동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주에 한 번꼴로 정례적으로 만나 유기적으로 협력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새 지도부 출범 나흘 만인 오는 13일 대통령과 신임 지도부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겸한 첫 상견례도 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취임 후 한 달 만에 처음 만났던 이준석 대표와는 다른 속도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최대한 빠르게 만나자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대통령이 김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직접 초청한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오늘 대통령 축하난을 들고 온 이진복 대통령 정무수석과의 접견에서도 한층 밀착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표님이 앞으로 좋은 징조가 많을 것 같은데 가뭄이 억수로 심했는데 우리 대표님이 당선이 돼서 그런가 작은 비라도 오고 있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대통령께서 국정 현안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 현안이나 당의 현안은 그런 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죠. 주요 당직도 친윤 인사들이 포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에 친윤 이철규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여당이 윤석열 사당이 됐다며 공천 협박이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당선 1년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별도의 축하 행사 대신 대통령이 되면 다시 찾아오겠다고 약속한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이 대통령실도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며 자축 분위기를 경계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의 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대선 1주년인 오늘 자축 행사 대신 민생 현장을 찾은 겁니다. 아이고, 뭐 다양하게 있네. 그거는 뭐죠? 양지입니다. 양지구나. 네. 아, 그러네. 두 삶으면 국물이 아주 잘 나오네. 이 시장은 2021년 10월 윤 대통령이 대선 경선 후보 시절 방문한 곳으로 대통령이 되면 다시 찾겠다던 약속을 지킨 겁니다. 요거요? 아니요. 대통령실은 경제와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는 이유로 자축 행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득권,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고 개혁을 완수해서 더 나은 미래를 드리는 하루하루로 당선의 무거운 뜻을 새기겠습니다. 시장 방문에 앞서 윤 대통령은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자동차 수출 현장을 둘러보는 등 종일 울산에서 경제 행보에 집중했습니다.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투자를 확정한 최첨단 석유화학시설 샤인 프로젝트 기공식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위한 규제 개혁도 예고했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또 첨단 산업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기업들에게는 전폭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자, 꼭 1년 전 대통령 선거 결과 기억나십니까? 0.73%포인트 차이, 그야말로 박빙 승부였죠. 그리고 지난 1년, 민심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유승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8.56% 득표를 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1년 내내 출렁였습니다. 당선인 시절 첫 조사에서
절반이 잘하고 있다고 했던 지지율은 곧바로 42%로 떨어집니다. 정호영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진 시점입니다. 이후 취임식과 청와대 개방, 한미 정상회담을 거쳐 일부 회복했지만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퇴 등 인사 리스크에 발목 잡혀 30%대로 뚝 떨어집니다. 도덕성 면에서도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을 보면은 비교가 전 될 수 없다고 봅니다. 하락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권성동 당시 당대표 직무대행 사퇴 이후 최고위원들이 줄사퇴하며 여당 지도부가 붕괴됐고 취향연령 하향 논란까지 이어지며 2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지난해 말 강성노조 파업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올해 초에는 개혁 의지를 강조하면서 지지율은 차츰 회복세로 접어들었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1년은 어땠을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7.83%를 득표했죠. 윤석열 정부 초기 민주당 지지율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새 지도부를 뽑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작되면서 당 지지율은 상승합니다.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우리 당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어선 뒤 30% 중반대에서 오르락내리락하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무렵 30%로 내려갔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뒤에는 29%를 기록했습니다. 당 내용까지 격화되면서 민주당은 지지율 반등 기회를 잡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대선 때 맞붙었던 두 후보는 지금도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로 사실상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1년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내홍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고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 발목을 잡혔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한 번도 마주 앉지 않을 정도로 여야 전쟁은 계속됐습니다. 두 사람의 1년을 최수연, 유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직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조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윤핵관의 실체가 뭐죠? 윤핵관의 실체가 뭐예요? 대선 승리를 하고도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축하를 받지 못했으며 국민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제가 어떠한 역할을 할 공간은 없다. 안윤연대라는 표현을 누가 썼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이에요. 온몸을 바쳐서 국민의힘을 성공시키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여당은 지난 1년 내내 당대표 징계와 사퇴, 비대위,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요란했고 그때마다 윤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지난 문재인 정부 지우기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이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제1야당 대표와의 정식 회담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영수회담의 용어 자체를 대통령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선 후에도 안팎으로 끝나지 않은 전쟁을 치른 윤 대통령이 여당 친정체제 구축과 함께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모든 것은 다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저의 모든 것을 던져서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완전히 새로운 민주당을 만드는데 저 자신을
온전히 던져 넣겠습니다, 여러분. 인천 재보궐선거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돼서 또 당대표가 되고 2중 3중 방탄조끼까지 입고 있으니까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잠시 뒤로 좀 물러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선 패배 이후 국회의원과 당대표로 당을 장악했지만 1년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습니다. 대선 때 싸우듯 대여 투쟁을 벌였고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경고합니다. 이재명을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지는 마십시오. 169석 거대 야당의 힘도 발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들은 줄줄이 제동이 걸렸고 노란봉투법 등을 밀어붙였습니다. 끝까지 이 부분을 숫자로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의석수 많다고 무슨 죄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딛고 당내 통합과 민생 대안정당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한일 정부는 오늘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주 목요일 16일 방일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무려 12년 만에 일본에서 열리는 단독 정상회담입니다. 김건희 여사도 함께 방일해 일본 유코 여사를 만납니다. 기시다 총리의 서울 답방까지 거론되면서 물꼬가 트이는 상황.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인들도 한일 관계 회복을 반기며 강제동원 피해자 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암참 창립 70주년을 맞아 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초청해 간담회를 연 제임스 김 암참 회장.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 암참이 기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외 민간단체 중 처음으로 기부 의사를 밝힌 겁니다. 제임스 김 회장은 오늘 채널A와 만나 이번 제안이 한일 관계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Given that this is a very sensitive and historically challenging situation, I'm sure it was very difficult to satisfy every stakeholder. That said, I do look at this as a go-forward positive model. 더 나아가 한미일 동맹은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With South Korea and Japan being really important allies to the United State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a huge win for the business community. 다만 긴박하게 나온 제안인 만큼 목표 기부액 등 세부 사항은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어떤 기업이 참여할지도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Please also understand that every member company who helps with this program will be done on a complete voluntary basis. 미국 기업 800곳을 회원사로 둔 암참의 기부는 일본 기업들의 적잖은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후에 피해자와 유족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설득을 해낼까요? 너무 오래 끌었다면서 정부 해법에 찬성하는 피해자 유족도 있지만 생존 당사자들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일제시대 히로시마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 이병목 씨의 아들 이규메 씨. 오늘 가진 정부 관계자와의 비공개 면담에서 우리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해법에 찬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반대하는 피해자와 유족도 적지 않아 조심스럽지만 대법원 판결 뒤 4년 4개월의 기다림에 매듭을 짓고 싶었다는 겁니다. 아쉬운 거 그런 건 없고 너무 오래 걸리고 어떤 식으로든 빨리 끝내고 싶다. 또 다른 히로시마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 박창환 씨의 장남도 70대 중반 고령을 감안해 더 늦기 전에 보상금을 받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내가 나이가 먹고 이제 더 이상 쫓아다닐 수도 없고. 다만 한일 양국 경제단체가 조성하는 미래청년기금에는 반대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정부안에 반대하는 피해자 측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양에서는 안 받으랍니다. 잘못한 사람이 따로 있고 사죄받을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 억지로 졸라서 받은 것은
그 사죄한다는 것이 아니고. 정부와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측 15명 가운데 연락이 두절되거나 아직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8명을 제외하고 4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피해자들을 계속 만나 의견을 듣기로 했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피해자 모두에게 보상금이 돌아가도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미 당론으로 낸 법안이 있는데 학력 위조 의혹 빼고 다시 낸 겁니다. 이 정의당을 설득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달 안에 반드시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을 하겠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김철중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 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국민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에 주가 조작 의혹부터 코바나 콘텐츠 의혹까지 모두 포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기존에 발의한 법안에서 김 여사의 학력 위조 의혹을 뺐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주가 조작 의혹만 특검하자는 정의당의 요구를 일부 반영해 수사 대상을 좁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이달 안에 정의당과 공조해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달 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늦어도 8개월 뒤인 오는 11월 말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인 12월 2일과 맞물리는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쉽게 행사하지 못할 것을 노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 부담을 주겠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입법을 저지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이재명 대표 방탄에 국민 비난까지 막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입니다. 다음 주 김건희 특검법을 별도 발의하겠다는 정의당은 8개월 동안 정쟁만 불러올 수 있다며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제안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오늘 국회 교육위에서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관련 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들이 다녔던 고등학교 교장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이 전학 조치가 제때 이뤄졌는지 학교폭력 기록이 삭제된 과정은 무엇인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전학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민사고는 전학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 피해 학생이 계속 그 학교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적하신 많은 법적 조치들 때문에 실제로 시행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민족사관고가 전학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을 통보받고도 수개월 동안 전학시키지 않았다는 주장인데 민족사관고는 늑장 전학이 아니라고 반박한 겁니다. 정 변호사 아들이 전학을 간 반포고등학교가 졸업 직전 학교폭력 기록을 삭제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의 판정 점수를 보시면은요,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없음, 낮음, 화해 정도, 심사위원 전원이 없음입니다. 가장 그 아이를 잘 아는 학급 담임 교사, 그리고 그 반에서 수업하는 교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다 듣고 종합해서 의견서를 냈습니다. 반성은 본인한테 물어서 본인이 반성합니다 하면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렇다 치고 화해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말이에요. 화해는 상호적인 거 아니에요. 학생이 반성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기록을 삭제해줬다는 주장에 학생이 반성하면 학교폭력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학교 권한을 제대로 사용한 것이라고 반포고가 맞선 겁니다. 정 변호사 아들의 서울대 입시 과정에서는 학교폭력 기록이 반영돼 크게 감점당했다고 서울대 측은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사건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도입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대선 자금 6억 원을 건넸다고 자백한 인물이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대장동 개발 수익 중 428억 원은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기에 쓸 돈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김용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초 당장 10억이 필요하고 나머지 10억은 천천히 달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김 전 부원장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현금 6억 원을 전달할 당시 상황도 비교적 상세히 복기했습니다. 돈을 받으러 온 김 전 부원장 차가 상당히 더러웠다거나 돈을 건네고 벤츠에서 얘기를 나누는데 반바지를 입고 있어 모기에 물렸다고 기억했습니다. 김만배 씨가 주기로 약속했다는 대장동 수익금 428억 원의 사용처에 대해선 저희 목표가 이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거였고 그걸 위한 자금으로 쓰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이 대표에 대한 충성심을 언급한 대목에선 경기지사 시절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선거법 재판에 패소하면 자신이 광화문에서 분신할 생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을 바꿔 검찰에 자백한 계기로는 가짜 변호사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윗분이 보내왔다는 변호사가 자신에게 정보를 캐내려 하자 실망했다는 겁니다. 제 모든 것 다 증언해서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 그랬고 오늘 보셨다시피 내 모든 죄를 자백하고 김 전 부원장 측은 오는 14일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반대 신문을 벌일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난립하는 정치 현수막 문제, 저희 채널A가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다며 서울의 전체 구청 관계자들이 긴급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서울시는 정당별로 동마다 1개씩만 걸고 특정 위치는 금지하자는 법 개정 의견을 내놨습니다. 김혜지 기자입니다. 현수막 관리를 담당하는 구청 직원들은 갈수록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을 놓고 난감한 상황이라고 토로합니다. 정당 국회의원이죠, 그죠?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부담스럽거든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어차피 구청장도 정치인이고. 설치만 해놓고 철거는 나 몰라라 하는 정당도 있습니다. 구청에서 철거를 해줄 걸로 이제 생각을 해서 설치 비용만 지불하고 이제 나 몰라라 하는 사태가. 그 당에서 철거 비용까지 부담해서 철거를 하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인건비가 나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번 그 행정 낭비를 하고 있는. 뒷발치는 구청 민원에 서울시가 나섰습니다. 철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산하 25개 구청에게 배포했습니다. 개시 15일을 넘긴 정당 현수막도 다른 현수막과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정당이 현수막 의뢰업체와의 계약 단계부터 철거 조건을 넣도록 유도할 것도 포함됐습니다. 서울시는 정당 현수막 관련법 개정안도 내일 행정안전부에 건의합니다. 정당별로 읍, 면, 동마다 1개씩만 현수막을 걸도록 하고 신호등, 도로표지,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는 설치 금지를 요구했습니다. 설치 전 시군구에 사전 통제하고 현수막 크기도 10제곱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여랑여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그때 그 뭐뭐. 과거 이야기인가 보죠. 네, 1년 전 그때 그 공약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윤 대통령이 당선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죠.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이 내놨던 그때 그 공약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도 우리가 한번 나서 볼까요? 전후방 충돌 방지 시스템 의무화로 콜? 의무화 받고 국가 보조금까지 콜! 등록하면 뭐 혜택도 있나요? 세금을 좀 내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요. 아, 그러면 버려지는 유기동물들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후보님, 추진할까요? 오케이, 빠르게 고! 참 저럴 때가 있었죠. 기발하고 독특한 이 쇼츠 공약이 화제였는데 자 문제는 저 공약들이 지켜졌습니까?
그중에 전기차 충전 요금 동결 공약은요, 조회수가 가장 높을 만큼 주목을 받았지만 지난해 7월 요금이 인상되면서 사실상 무산됐죠. 후보 시절 SNS 이 한 줄 공약들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중 화제가 됐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아직 야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지켜진 것도 있겠죠? 네, 법인차 번호판 이 색상 구분과 만나이 통일 공약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 패배하긴 했지만 당시 이재명 후보도 주목받은 쇼츠 공약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1000만 탈모인을 겨냥한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인데요.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이재명은 힘든 겁니다. 나의 머리를 위해. 현재 대구시는 준비 중이고요. 충남 보령시와 서울 성동구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꽤 지켜지고 있네요. 네, 사실 윤 대통령 1년 하면 용산이 먼저 떠오릅니다. 네, 청와대 시대를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했죠. 제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비판을 받는 그런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던 출근길 문답은 그리 오래가진 못했는데요. 뭐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저 어떻게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좀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부득이 오늘부로 도어 스태핑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다양한 공약과 정책들 공수표가 되지는 않을지 남은 4년 동안 잘 지켜봐야겠네요.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친명이 친윤에게, 제목 보면 무슨 얘기인지 감은 오는데요. 네, 민주당이요.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친윤 일색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후 민주당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저희가 공격하기는 편하게 됐죠. 친윤 일색이다라고 얘기하고 당대표가 과연 독립적으로 당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할 것인가. 대통령이 당을 장악할 거다 이런 비판인데 네. 같은 잣대라면 민주당도 크게 다를 것 같진 않은데요. 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됐을 때 국민의힘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더불어민주당도 친이재명계가 거의 독식하고 또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친분 정치가 심각하면 민주당도 친명 일색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겠습니까? 이재명의 이른바 호위 집단, 호위 무사 역할을 하고 있고 지도부가 일색화돼 있고 너무 1인 정당 중심의 사당화가 되고 있고. 또 거꾸로 말하면 저렇게 친명 지도부 비판했던 국민의힘도 결국은 친윤 지도부를 만든 셈이에요. 네, 어제 민주당은요 특히 이 점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정당 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망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제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온 비명계 의원들은 강성 지지층의 거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포스터 같은데 가운데에 이원욱 의원 이름이 빨간색으로 써 있네요. 네, 이 단체는 내일 이원욱 의원 지역구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의원 사무실까지 항의 방문도 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공격을 넘어서 오프라인 행동에도 나서는 건데요. 어제 친이낙연계 서른 의원이 개최한 지역구 행사장에도 강성 당원들이 찾아가서 왜 민주당이 강하게 투쟁을 못하냐, 촛불 집회에서 좀 보고 싶다, 지도부와 함께 해달라 같은 항의하는 모습이 이 대표 지지자들 유튜브로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달픈 비명 비윤의 처지도 좀 비슷해 보이네요. 네, 여야가 서로에게 이 친윤 일색이다, 친명 일색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거울에게 하는 얘기 같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건설 현장 불법 행위 중간 단속 결과 천태만상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동전 수백 개를 일부러 뿌려서 공사를 방해하는가 하면 실제 조폭까지 동원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건설 현장 입구에 성인 남성 10여 명이 쭈그려 앉아 무언가를 줍고 있습니다. 느긋하게 하나하나 줍고 있는 건 다름 아닌 동전. 일부러 뿌린 동전을 주우며 공사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는 겁니다. 호주머니에서 동전을 빼서 그냥 뿌립니다. 20-30분씩 계속 줍고요. 계속 반복적입니다. 공사 방해 행위는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노조원들이 자신들을 채용해달라며 공사 현장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입니다. 건설 현장 입구에 근로자 수십 명이 몰려 있습니다. 노조원이 출입구를 막아서면서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공사 방해 행위가 이어지자 건설업체는 준공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몸으로 하고 사람들을 밀치고 끝내는 손실이 너무 커서 마무리를 못 짓고 나왔습니다. 경찰이 지난 3개월간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폭력 행위, 이른바 건폭을 특별 단속해 2,863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가운데 29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온갖 폭력적인 행위를 통해 원래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냈고 자신들의 조합원을 채용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검거된 피의자의 77%가 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이었습니다. 완전히 간달보다 다한 거죠. 노조의 탈을 쓴 조직폭력배죠. 실제 조직폭력배가 동원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천과 충북에서는 노조를 앞세워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갈취한 폭력배 3명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런 건폭 행위에 노동조합 상위단체나 폭력 조직이 개입했는지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난폭운전으로 도로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화물차 운전기사가 20km 넘는 추격전 끝에 간신히 붙잡혔습니다. 경찰의 실탄과 테이저건에도 저항을 멈추지 않았는데 시민과 경찰 7명이 다쳤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경찰차 2대가 1톤 화물차를 앞뒤로 막아 세웁니다. 경찰관들이 타이어에 실탄을 쏘며 저지하지만 화물차는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합니다. 경찰들이 막 옆에서 계속 안 내리니까 총을 쏜 거야. 빠른 속도로 달아나는 화물차.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중심을 잃고 옆으로 넘어집니다. 범퍼가 부서진 경찰차가 뒤를 쫓습니다. 화물차가 비틀대며 난폭 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 6시 10분쯤. 20km 넘는 도심 추격전은 화물차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넘어지면서 끝이 났습니다. 경찰관들은 화물차 유리창을 부수고 50대 남성 운전자를 체포했습니다. 화물차가 넘어지면서 쏟아진 물건들이 여전히 길 한편에 놓여 있습니다. 난폭 운전으로 경찰차 3대와 승용차 2대가 부서졌고 시민과 경찰 7명이 다쳤습니다. 남성이 끝까지 저항하는 탓에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쏘기도 했습니다. 남성은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었고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에선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경찰관들이 이제 1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1번 쫓아오는 줄 알았고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경찰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부산의 한 청소 용역업체 직원들이 노예처럼 살았다면서 이렇게 시위에 나섰습니다. 대표의 갑질 탓에 대표 개인 텃밭에서 일을 하고 명절 때면 상품권을 상납했다고 호소했는데요. 업체 대표는 전면 부인하는 상황,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부산 한 자치구의 청소 용역업체인 A사 직원들. 밤 10시부터 시작한 청소 업무는 아침 7시쯤 끝납니다. 그렇다고 바로 퇴근할 수는 없습니다. 직원 40여 명이 거의 매일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업체 대표의 텃밭에서 오전 내내 농사일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펜스를 세우고 닭장을 만들고 상추, 고추, 고구마 등 계절 작물을 가꿔야 했다는 겁니다. 밭을 골라놓고 뭐 심을 작물을 지가 정하니까 우리는 씨만 뿌려주고 덮는 게 일이고 그렇지. 시기면 시기인데 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표가 소유한 주유소 세차장, 허드렛 일도 이들 몫이라고 말합니다. 지난해까지 이런 일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솔직히 노예보다 더 심한 그런 인생을 살았고 자기 몸 하는 거 가르치도 뭐하고
아프다 집에 쉬지는 맙니다. 근데 내 삶이 뭐냐면 서글퍼지요. 지금 생각 돌이켜보면. 명절 때마다 대표에게 상품권을 상납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엄마는 짝딱하셔가지고 오늘은 상품권으로 드리면 됩니다. 안 주고 싶었죠, 솔직히. 어쩔 수 있습니까? 먹고 살려면은 뭐. 직원 중 절반 가까이가 60대 이상 고령자. 이직이 어려워 그저 견딜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 잘리니까 힘이 없으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이야기를 하면 그 찍혀가지고 잠만 뭐 잘릴 수도 있으니까. 다른 사업소에 일을 하도록 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상품권을 요구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 반면 업체 대표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농사에 필요한 비료를 한번 옮겨달라 부탁한 거고 주유소 청소도 잠시뿐이었다는 겁니다. 만일씨가 도의도 어려웠습니다. 욕받다 소리 하면 해라. 요새는 범법을 하면 안 됩니다. 경찰은 해당 업체에 불법 노동행위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업체에 30년 동안 청소 용역을 맡겨온 관할구청 역시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 실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청소 용역을 계속 맡길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왜였을까요? 이어서 배유미 기자가 전합니다. 부산 청소용역업체 A사 직원들은 요즘 매일 오전 관할구청 앞에서 집회를 엽니다. 밤샘 근무를 마치고 모이는데 벌써 한 달째입니다. 30년째 연간 30억 원대 청소용역을 맡긴 구청에게 A사 조사에 나서달란 겁니다. 구청에 수시로 관리 감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안 지켜줬기 때문에 이 위탁업체가 자기 마음대로. 해당 구청도 A사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실태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그분들이 이 부당함을 많이 참으셔서 그래요. 10몇 년, 20년 뭐 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너무 오래 참다가. 지난해엔 경쟁 입찰을 통한 업체 변경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청소 용역의 경우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치구에서 이 조건을 갖춘 사업자는 A사를 포함해 단 2곳뿐입니다. 두 업체가 이 자치구의 청소 용역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독과점이잖아요. 구별로 다 두 곳씩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들어오려고 하면 변경 허가를 통해서 가능을 하거든요. 한 곳도 안 들어왔어요. 현재로선 A사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계약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 관할구청의 해명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네,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이르면 20일부터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됩니다. 남은 건 병원과 약국인데 여기도 다음 달에는 풀릴 걸로 보입니다. 김용선 기자입니다. 지하철 보안관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을 발견하고 안내합니다. 어르신, 마스크 좀 착용해 주시겠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대중교통은 제외되면서 지하철 보안관들이 착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도 곧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를 다음 주 수요일 발표하고 이르면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이후 한 달이 넘었지만 확진자 감소세가 10주 연속 유지되고 우려할 만한 새 변이도 없어 방역 상황이 호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유행이 커질 가능성이 많이 낮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유행이 커지더라도 지금 현재 대응 체계 내에서 소화가 가능하다. 버스, 지하철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지만 여전히 불안한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이용하다 보니까 9호선이나 이런 데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마스크를 이용하지 않으면 감염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폐쇄돼 있고 해가지고 공기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감염 위험이 일반 다른 데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벗게 되면 병원, 약국을 비롯해 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게 됩니다. 방역당국은 이들 시설에 대해서도 다음 달 정도 해제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성능과 주행거리를 속이는 허위 매물, 없는데 있는 척하는 미끼 매물. 이런 것들로 속이고 강매까지 하는 중고차 사기가 극성입니다. 정부가 5월까지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동영상 검색 사이트에 중고차 허위 매물이라고 치자 수많은 제보 영상이 쏟아집니다. 있지도 않은 차량을 등록하거나 성능이 떨어지는 차를 신차로 둔갑시키는 중고차 사기를 고발하는 영상들입니다. 이런 영상을 볼 때마다 양 씨는 2년 전 기억이 떠오릅니다. 풀옵션 차량을 싸게 판다는 온라인 게시글을 보고 찾아간 수원 근처 중고차 매매 단지. 양 씨가 차를 보여달라고 하자 판매자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계속 팔을 걷고 문신을 계속 보여주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뭐 납치 감금 당하다시피 그 온갖 골목을 한 30분을 계속 뺑뺑이를 돌았어요.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겨우 풀려났습니다. 실제로 이런 피해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중고차 거래에 이용자에게 물었더니 5명 중 1명꼴로 중고차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습니다. 차량 성능이나 점검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가장 많았고 허위 미끼 매물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 실태조사에서도 4만 킬로미터를 달린 차를 4,500킬로미터 주행했다고 속여 팔거나 저렴한 트럭을 찾는 사람에게 다른 트럭을 고가에 팔아넘기는 식의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5월 말까지 특별 단속에 나서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중고차 피해를 입었거나 미끼 매물이 의심된다면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이나 지자체 콜센터로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반려동물이나 아기를 살펴보기 위한 CCTV용 인터넷 카메라, 흔히 IP 카메라라고 합니다. 최근 유명 성형외과에서 중국산을 사용했다가 내부 영상이 유출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중국산 점유율 80%나 됩니다. 남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을 비울 때면 가정용 CCTV로 고양이들을 확인하는 직장인 이문희 씨. 지금 물 마시고 있어요. 자몽아. 집에 들어오면 카메라부터 끕니다. 혹시라도 사생활이 노출될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중국산 IP 카메라를 쓰고 있습니다. 아니면 옷을 갈아입거나 하는 일상생활이 촬영이 될 수도 있잖아요. 퇴근해서는 제가 찍히면 안 되니까 이제 꺼놓고. 방범용으로 문 앞에 복도를 비추는 CCTV를 달아둔 김모 씨도 중국산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해킹의 우려가 샘솟고 강남 성형외과도 털렸는데 우리 집쯤이야 뭐 털릴 수 있겠다는. 국산을 사용하는 아기 엄마도 불안하긴 마찬가지. 해킹이 걱정돼서 저희는 국산을 쓰고 있기는 한데 애기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너무 소름 끼치고 좀 무서워요.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해 사용하는 IP 카메라는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 서버를 통해 밖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중국산 IP 카메라의 경우 서버 관리가 철저하지 않다 보니 해커들의 접근이 쉽습니다. 만들어서 판매만 하면 안 되고요. 계속 이렇게 유지보수를 해야 돼요. 해커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취약점을 찾아내요. 문제는 영세한 업체 같은 경우는 팔아놓고는 없어져 버려요. 업체가 중국에 있어 보상도 쉽지 않습니다. 서버가 다 중국에 있어요. 법적인 조치를 한국에서 취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자기네들이 뭐 안전하다고 하지만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국내 IP 카메라의 중국산 점유율은 약 80%. 전문가들은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 해킹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서울의 한강이 확 바뀝니다. 한강 위를 가로지르는 이런 곤돌라가 생기고 여의도 공원엔 제2의 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섭니다. 김민환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을 나오면 바로 보이는 한강. 맞은편 잠실 종합경기장을 잇는 수상 곤돌라가 이곳에 설치됩니다. 1.6km 길이로 오는 2026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잠실 마이스 단지와도 연계해 관광 명소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서울시의 또 하나의 관광 명소로서 자리할 것 같고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특색 없던 한강 둔치 수영장은 인피니티 풀 형태로 바꿔 강과 하늘이 이어져 보이게 탈바꿈합니다. 한강변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공간도 새롭게 탄생합니다. 이곳 여의도 공원에는 제2 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섭니다.
서울시는 한강과 맞닿아 있는 여의도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반포대교 아래 잠수교에는 차량 통행이 금지되고 수상무대와 영화관이 들어섭니다. 잠수교는 전면 보행화합니다. 여가 문화 요소를 가미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수상 여가 문화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한강 접근성과 관광 수요를 높이기 위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두 번째 버전인 셈입니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잠실 마이스 등 한강변 핵심 거점의 용도구역, 높이 제한 등 규제를 최소화해 신속히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대규모 사업의 경우 민간 기업의 투자도 받아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요즘은 온라인에서 쇼핑 방송을 진행하는 가상인간의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진짜 사람이 진행할 때보다 고객 유입이 절반 이상 높아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온라인 쇼핑 방송에서 20대 여성 진행자가 옷을 판매합니다. 바로 그 상품!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고 보면 사람이 아니라 가상인간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실제 사람이 말을 한 뒤 가상인간을 입힌 건데요. 가상인간과 실제 사람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나, 둘, 셋! 유통업체들은 앞다퉈 자체 개발한 가상인간을 광고 모델과 쇼 호스트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사람보다 가상인간이 SNS 쇼핑 방송을 진행할 때 고객 유입이 평균 1.5배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SNS로 활발히 소통하는 가상인간에 흥미와 호기심을 느끼는 2030 세대 소비자가 몰리기 때문입니다. 되게 좀 신기했어요. 가상인간이 실제로 움직이기도 하고 댓글 보고 대화하는 게. 온라인 쇼핑 방송 때 인플루언서의 출연료가 회당 최소 1,000만 원, 가상인간이 나서면 대역 모델 비용 25만 원에 기술 비용이 합쳐져도 절반 수준이어서 비용도 절감된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가상인간을 사옥의 안내 비서로 활용하는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을 찾아오셨나요? 자신과 똑같은 가상인간은 물론 실제 얼굴에 다른 얼굴을 합성해 새로운 가상인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널A 김승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채널A 김승희 기자입니다. 전 세계 가상인간 시장은 연평균 46%씩 성장해 2030년 약 5,276억 달러, 약 69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가상인간 기술 발전으로 나타날 윤리적 부작용 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반세기 넘게 달 탐사를 두고 경쟁했던 미국과 러시아. 우주 영화에선 러시아가 앞섰습니다. 진짜 우주에서 찍은 영화 예고편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까마득한 우주 공간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혼수 상태에 빠진 우주인. 심장병 수술을 하기 위해 외과 의사를 태운 우주선이 지구에서 출발합니다. 러시아가 실제 우주에서 촬영한 영화 도전의 예고편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 국제우주정거장 ISS에서 12일 동안 감독과 배우들이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세계 영화 역사상 처음입니다. Anton, I need the people down on Earth to know that I'm starting the operation. 주인공인 외과 의사 역할은 러시아 유명 배우 율리아 페레실드가 맡았습니다. 러시아 연방우주공사와 러시아 국영방송이 우리 돈 195억 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러시아만 우주 영화에 관심을 보인 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2020년 5월 배우 겸 제작자 톰 크루즈가 더그 라이만 감독과 함께 우주에서 영화 촬영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스턴트맨 없이 직접 연기하기로 유명한 톰 크루즈가 정거장 밖 우주 공간을 떠다니는 장면도 시도할 계획이었습니다. That person doesn't exist. Tom does all his own stunts.
하지만 코로나로 미국에서 제작이 중단된 사이 러시아가 배우 캐스팅과 촬영, 제작까지 모두 마친 겁니다. 반세기 넘게 이어진 미국과 러시아의 우주 경쟁은 영화계에서도 치열했습니다. 영화 도전은 러시아 등에서 다음 달 20일 개봉합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내일은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올해 들어 가장 따뜻하겠습니다. 서울은 한낮에 22도, 의성은 26도까지 오를 텐데요. 다만 하루 사이 낮과 밤의 일교차가 2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오늘보다 쌀쌀합니다. 서울은 6도, 대전은 5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광주 26도, 대구는 25도까지 오르겠고요. 출근길 짙은 안개와 이슬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사라지겠고 전국에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대기 중에 먼지가 고스란히 남아서 내일 서울 등 중부와 전북, 경북은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일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고 나면 예년 수준의 봄 날씨로 기온도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선 1년 되는 날입니다. 지난 1년 뉴스 진행하면서 자주 썼던 말이 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 헌정사상 초유로 대통령 시정연설에 야당이 불참을 했고 헌정사상 초유로 장관은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됐고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이 헌정사상 초유로 청구됐습니다. 좋은 소식이 없죠. 지난 1년 여야는 대선 연장전처럼 싸웠고 버텼고 그 싸움을 보는 국민은 피곤했습니다. 대선은 진작 끝이 났는데 이건 불가능할까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국민 편안한 협치.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